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과연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초강수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강력한 효과 중에 하나는 바로 김정은이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돈줄을 잘라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이 연간으로 평균 1억 달러에 해당하거든요. 약 1,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전면 차단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김정은이는 이미 유엔이 현재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 한 6가지 제재를 통해서 많은 제재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제재에 추가해서 우리 정부가 말하자면 경화로 달러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 지금 당장 오늘 이후로 차단되기 때문에 가장 뼈아픈 충격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북한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측도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입주 기업들의 피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인데 특히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입는 타격도 클 거니와 해외 바이어들과의 어떤 신인도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하락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금, 여러 가지 지원 대책, 세제 지원을 비롯한 이런 이 추가 자금 지원 조치를 통해서 피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런 피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런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정부 통계하고 또 민간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그런 통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피해액을 추산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남남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항상 잠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기업들에 대한 피해와 대한민국 경제에 있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손실이 따르는지도 정부가 빨리 연구를 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가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어떤 피해 규모 기업들에 대한 동정 노릇을 벗어나서 이번 정부의 대북 개성공단 차단 운영 중단 조치가 불필요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그 내막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입주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재개되길 바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폐쇄로 이르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재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성공단이 일시 폐쇄됐는데 이것이 재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 있지 않고 북한 정부 당국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성공단 조치가 다른 게 원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경제 병진 정책에 의해서 핵 미사일 개발 이런 이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헌법에까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한 헌법상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 포기 선언에 이어서 바로 핵무기 폐기 또 이 미사일 개발 이런 정책의 포기 이런 것을 실증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전 세계에 공개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일시적으로 복귀시킨다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핵 미사일 개발 위협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복귀시키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현재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리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복구시키는 이런 지원 조치를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문제까지도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는 이런 것이 저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남북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미 남북 관계는 정상적인 합리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수순으로 들어가기는 이미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1, 2, 3차 핵실험 때하고 이번 4차 핵실험 때하고는 핵실험의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번 4차 핵실험은 추가적인 이제 분석 자료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김정은이가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수소폭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실험한 이런 플루토늄 폭탄의 실험과 또 고농축 우라늄 핵실험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근본적으로 수소폭탄의 피해 규모는 일반 재래식 핵실험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의 살상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의 위력이 그만큼 아주 이 가공스러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실험의 성격을 달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정상적인 일시적으로 이 조그마한 저강도 도발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된 거하고 현재 4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된 거하고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면에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 포기 이러한 약속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남북 당국 간의 대화로는 복귀시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결정적으로 북한한테 있는 것이고 예. 이런 남북 관계를 다시 선기능적인 관계로 돌이키는 것도 북한한테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를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대화를 얘기할 적에는 시기적으로 전혀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도 북한이 도발을 해올 때마다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곤 했었거든요. 그래도 최후의 보루이다 보니까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강력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김정은이한테 들어가는 어떤 비자금 네. 이것을 차단하는 것도 물론 크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심리전적인 효과입니다. 지금 현재 휴전선에서도 심리전 차원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고 예. 또 현재 우리 국방 당국에서도 확성기 방송을 확대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또 추가적인 심리전적 효과가 더 크냐.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무려 5만 4천여 명에 달하거든요. 거의 6만 명에 상당한 숫자고 이런 6만 명이 쉽게 얘기해서 먹여 살리는 가족들. 북한 지탱해주는 북한 인민 수가 약 20만 명에 상당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개성공단에 투입되는 전력과 수도가 전부 대한민국 수도와 대한민국 전력이 들어가서 개성공단 플러스 개성시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이런 것이 전면 차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플러스 북한의 주민 약 20여만 명이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복귀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얻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생활비 약 150불 중에 10여 불, 한 20여 불 정도는 북한 그 노동자 개인한테 돌아가거든요. 예. 이 30여 불이면은 몇 달치 봉급에 해당됩니다. 이런 소득이 차단되고 그다음에 현재 개성 시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이 최소한도 20만 명 플러스 알파 인원들이 반 김정은 세력으로 장기적으로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갖다가 김정은이 정권으로부터 이격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 김정은 세력으로 자생적으로 저절로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독재체제 이런 인권 유린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전환,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노선의 전환, 그리고 김정은 독재 체제의 어떤 그 독재 체제의 성격을 이렇게 변모시킬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데 따라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야당이 지극히 개성공단 폐쇄의 효과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저는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봐도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개성공단 폐쇄는 뭔가 마지막 카드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차후에라도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카드를 다 써버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카드는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가장 더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는 이건 돈하고는 김정은한테 들어가는 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전면 중단해야 됩니다.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이 이제 끊겨져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베풀고자 하는 신뢰를 김정은이가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거꾸로 핵 미사일로 지금 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강수가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개성공단 잠정 폐쇄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되살릴 것이냐, 이거를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의 국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합니다. 예. 과거 1, 2, 3차 핵실험할 때하고 이번에 6번째 미사일 발사지 않습니까? 5번째 미사일 발사하고 차원을 달리한다. 5번째 미사일 발사했을 때만 해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한 7, 8천 킬로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따진다면 미국 서부 지역까지밖에는 알래스카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인근에까지 안보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죠. 이제는 아예 명실공히 ICBM급 즉 약 12,0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핵실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재래식 핵실험이 아니라 수소폭탄이라는 아주 최후의 핵실험까지 한 겁니다.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 북한이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정도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여러 번 건넜기 때문에 우리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강수를 둬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우리가 목함 지뢰를 사건을 두고 우리가 아주 강경하게 원칙대로 응징 보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평화협상을 하자고 달려들었어요. 그래갖고 확성기 방송을 끄게 했습니다. 급한 것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개성공단을 복귀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을 김정은이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맞붙었을 때 언제 돌아올 것이냐를 걱정하는 것은 김정은한테 돌아와 있다고 보고 목함 지뢰 사건에서도 나타났고 2013년도에 3년 전이잖아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 조치를 북한이 먼저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우리가 또 그때는 잠정 중단하고 우리 근로자를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가동시킬 것이냐. 김정은이가 먼저 제안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우려할 바가 아니고 우리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수순으로 이거를 복귀시키고 어떤 수순으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냐 할 것이는 현재의 국면에서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현재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과거에 5번의 미사일 발사, 3번의 핵실험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성격이 다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빨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홍보 노력을 가일층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대화보다는 지금 제재가 필요한 때다. 이런 말씀이신 것 지금 같아요. 국제사회가 일제히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해서 북한의 잘못된 이런 도발 행태를 중단하고 차단할 것이냐. 여기에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재 일변도의 생각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는 현재의 국면에 전혀 맞지 않다. 이거를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동참해 줄지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중국도 강력한 제재 동의해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중국은 대화를 운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다시 한번 또 주장하고 있고 또 한반도에서 지나치게 긴장이 악화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강수를 둠으로써 중국에게 주는 메시지도 과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중국도 이러한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제를 끝까지 만약에 회피한다면 중국한테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감내해야 된다.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아베 주재로 NSC에서 독자 제재를 또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추가적인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과거에 이제 그 최근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일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과거에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가했던 제재 조치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만경봉우의 입학 문제라든가 북한 국적자의 일본 방문이라든가 또 조총련의 대북 송금 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완화 조치를 했거든요. 예. 그러나 이런 완화했던 조치들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서 제재를 가하는 이런 수순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한국이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서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3박자를 맞춰가면서 국제제재를 지금 리드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제재의 이런 압박 분위기는 한미일이 주도하는 가운데 상당한 속도로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내일 한미일 30 합참 의장이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어떤 조치들이 나올까요? 여기서 이제 한미일 그 3자 합참 의장 회의는 군 당국자 최고 군 작전 책임자들의 회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군사적인 압박 조치, 특히 당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달 말서부터 내달 내일까지 키 리졸브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수리 훈련이 있게 되거든요. 이 훈련의 강도, 그다음에 훈련의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논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 핵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거든요. 이런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일이 삼각 안보 체제를 동원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가능한 한 빨리 입수해서 이거를 공유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제재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개성공단이 어쨌든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때는 남북 경협의 옥동자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을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살얼음판을 걸어왔지만 북한의 도발 속에서 결국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는 건데요. 개성공단의 역사를 송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인력과 토지를 결합한다는 구상으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측이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 2001년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이듬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어 개성공단의 첫 삽은 2003년 6월에서야 뜨게 됐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처음 생산된 제품은 시범단지에 입주한 주방기기 업체의 스테인리스 냄비. 통일 냄비로 불린 이 냄비 1000세트는 공장에서 출고된 당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이틀 만에 모두 팔리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10,000명을 돌파했고, 이듬해 1월 말에는 누적 생산액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남북 경협의 옥동자로 불리며 순항하던 개성공단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부터 남북 긴장 관계에 따라 종종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와 2013년 초유의 가동 중단 사태를 겪는 등 내내 살얼음판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가동 10여 년 만에 누적 생산액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05년에 18개였던 입주기업은 현재 124곳으로 늘었고, 운영 초기 6,000명 정도였던 북측 근로자도 5만 4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북한이 연달아 무력 도발을 강행하며 남북 관계가 급냉하면서 다시금 개성공단은 전면 중단의 운명에 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준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군 서열 3위인 리영길 총참모장이 최근에 처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종파 분자 비리 혐의라는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 김정은을 수행하며 정상적으로 활동했던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북한 매체에서 이름이 사라지더니 결국 이달 초 전격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총참모장에게는 종파 분자와 권세를 휘둘렀다는 뜻의 세도, 그리고 비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리 총참모장은 2013년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거쳐 같은 해 우리 군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에 발탁된 인물입니다. 총참모장은 북한군 서열 3위, 1위인 총정치국장, 2위인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군 수뇌부 3인방입니다. 리 총참모장은 2014년 김정은의 신임을 토대로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도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참석자를 소개할 때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다음에 리영길 총참모장 이름이 나왔어야 하는데 리영길이 빠지고 리명수 인민군 대장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리명수 대장이 총참모장 자리를 대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리영길 총참모장의 처형은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총살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무력을 지닌 군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 김정은이 군 수뇌부에 대한 처형을 거듭하면서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리영길 북한 군 참모장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군부 서열 3위입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예, 리영길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부 서열 3위고 합참의장격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군순의 3인방 중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고위직 인사인데 이런 고위직 인사를 종파 분자다, 또 세도 혐의다, 비리 혐의다 이렇게 되면 이걸로 처형을 한 거 보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자기 가장 최측근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과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리영길 총참모장에 대한 신뢰가 컸거든요. 왜냐하면 리영길이가 2013년도에 총참모장에 임명된 이후에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올라갔던 상당한 인물이고, 그리고 리영길이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굉장히 충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처형한 걸 보면 김정은이가 아직도 군부 장악에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고 강제적인 저런 공포를 통해서 군부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자리가 조금 문제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게 군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무려 3명이나 처형이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 때는 선군 정치에서 당보다는 군을 우월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이거를 김정은이가 선당 정치로 다시 바꿨습니다. 즉 김일성식 북한식 사회주의로 돌아간 거죠.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제도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우위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군부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가 있다. 그리고 군 원로들이 김정은보다 40세 이상의 아주 원로 군인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군 원로들의 불만도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역시 김정은이가 총참모장을 지금 4년 동안에 3명이나 바꿨고, 그다음에 인민무력부장은 4년 동안에 6명인가를 바꿨어요. 이러기 때문에 총참모장, 그다음에 인민무력부장, 그다음에 총정치부장은 지금 최용해에서 황병수로 지금 2번 바뀌었거든요. 이런다고 본다면은 북한 군 서열 1, 2, 3위 3인방을 보통 평균 1년 만에 2명씩 바꿔내는 꼴이거든요. 이 정도로 군부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공포정치, 숙청정치, 처형정치가 아니고서는 군부 장악력을 확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에 대한 공포정치, 군부에 대한 숙청 이런 거는 앞으로도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홀로서기에 성공했다고 자신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부 내부에는 실제로 이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군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포정정 형태를 통해서도 군부의자들이 강력한 불만과 불안 이런 것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하나는 장성택이 처형을 계기로 해서 군부가 가지고 있는 이권을 당 행정부에 많이 이 당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 이권 사업이 많이 말하자면
당적으로 넘어간 데 대한 불만이 지금 내재해 있어요. 예. 이것이 김정은의 공포 정치로 인해서 표출만 안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의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말하자면 지뢰밭 정도로 많이 지금 산재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살짝만 건드리면 터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저렇게 자기가 가장 신복하는 군부 인사일 수 있도록 맨 먼저 저렇게 도려내는 극악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영길의 뒤를 이어서 지금 리명수 인민군 대장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리명수란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현재 리명수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잘 안 알려져 있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고, 예. 최근에 이제 광명성 4호를 발상하면서 평양시 이 평양시 이 경축 대회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바로 이제 3위인 북한 군부 서일 총참모장 지위에 이제 올라온 인물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성향의 인물이 됐든지 간에 현재 김정은 체제하에서 발탁된 인물들은 군 강경 노선을 말하자면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한 국면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명수가 예. 지금 현재 총참모장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핵 경제 병진 노선에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그 김정은의 명령 일변도에 충성하는 그런 역할을 밖에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지금 북한군 수뇌부 3인방이 황병서, 박영식, 그리고 이번에 리명수, 이렇게 3명인데요. 이보다는 김정은의 의중이 더 많이 대남 전략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지금 현재 김양건이가 교통사고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양건이도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희생된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제거된 리명길도 마찬가지, 참모장도 권력투쟁에 희생됐다. 네. 그럼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2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2명이 말하자면 공식 처형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다고 본다면은 모든 고난과 권력과 이 정책의 지침은 김정은 한 사람한테 온다. 그래서 나머지 군 수뇌 3인방은 자리만 채워져 있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사에 맞는 합리적인 어떤 군사 정책과 군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전략 자체는 거의 김정은이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리영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뢰 포격 도발 이런 쪽으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도발이 있었고요. 도발의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김정은 그 북한 정권은 북한의 중앙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핵실험에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추가적인 5차,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핵 시설들을 전부 전면 지금 만반의 준비 태세에 돌입해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의 방식도 지금과 같은 핵 미사일 발사와 같은 아주 고강도의 무력 도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은 단계의 도발은 물론이고 또 사이버 테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은 바뀔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예 상상하지 못한 쪽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제 그런 그 도발 중에 하나가 DMZ에서 현재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를 대상으로 한 조준 타격, 이미 북한은 공언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이 확성기를 대상으로 한 타격도 있을 수가 있고, NLL 인근에서 지난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바로 하루 지나서 침범했죠. 바로 NLL 그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NLL 인근에서 국지적인 도발도 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키 리졸브 훈련하고 독수 훈련이 이달 중순서부터 다시 이제 훈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반대하는 성격의 또 미사일 발사 도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로서는 모든 대책을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드 배치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에 사드 배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 경제 병전 노선을 헌법에 명기할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핵무기 실험도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핵무기의 사실상의 소형화 작업도 거의 완성됐고 실전 배치만 남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빠를수록 좋다. 지금 일각에서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서 사드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올당치 않은 얘기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 체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는 요격 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용 무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핵으로 무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다시 시급하게 검토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 이거를 다시 우리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를 빨리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드에 더해서 더 추가적인 대책까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셨고요. 사실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번 제재안도 반발하고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현 국면이 이렇게 이제 긴장 국면으로 솟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촉발된 건데 이거를 중국이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고 또 제재 일변도로 나가는 정책에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있다. 이런 시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네. 이런 시각을 고치지 않는 한 한중 관계의 냉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럴수록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중국이 한반도의 정세를 왜곡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미 동맹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예. 우리가 한미 동맹을 작동시켜야 된다. 이런 한미 동맹의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중국의 반발을 무마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가지는 몸값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미군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를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북한 로켓이 지금 정상적으로 궤도에는 돌고 있다, 이렇게 미사일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예, 현재까지 이제 미 전략사령부에서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이제 위성을 전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일단 떠다니는 것까지는 맞는데 예. 이것이 이제 완벽한 위성이 되려면은 지상 관측소하고 통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통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작동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통신 작동은 현재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개성공단 그리고 동북아 정세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